우리가 같이 이렇게 다니는 거하고 맞물렸어요. 200만 마리가 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 200만 마리 상상이 가요? 그 푸른 초원에 누때 200만 마리가 이동을 하는데 내가 이 하느님이 창조의 세상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돌아보면요. 억울한 것, 분한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도움 돼요? 우리가 습관을 잘못 길렀어요. 우리 할머니들 나하고 대화 꼭 해보면은 내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부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럼 꼭 대동아 전쟁부터 참 억울하고 분한 것만 다 나열한단 말이야. 그럼 그 인생 행복하겠어요? 인생 돌아봐서 즐거웠던 거, 행복했던 거. 여러분들 아이가 첫 걸음 뛰었을 때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그때 막 흥분됐죠? 그렇게 행복했던 순간은 다 까먹고 억울하고 분한 것만 그대로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그랬을 때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그럼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즐거웠던 거, 행복했던 추억만 마음에 자꾸 쌓일 때 내 마음이 이뻐지는 거. 우리 성가에도 내 마음은 주님께서 가꾸시는 작은 정원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그놈의 정원이 그냥 가시반 그냥 미움, 분노, 증오만 꽉 차 있다면 그 밭이 행복한 정원이 되겠어요? 정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입주했을 때 동백지구에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행복했죠. 그 앞뒤로 산이 다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것만 하란 말이에요. 자식이 깡통인 거 막 거기에만 매달려 있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5가지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드릴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나무는 한번 저 자리에 딱 심어지면은 100년이고 1000년이고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움직여갖고 지금 경기도 이 강원도까지 와갖고 여러분들 맑은 공기, 이 꽃 가득한데 여러분들 산책하는 거 보니까 꽃 속에서 꽃이 산책하는 것 같아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늘도 날고 땅도 걷고 바다도 들어가고 인간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풍요로워요. 인간은 굉장히 풍요로운 존재예요. 생명력에 있어서. 그 풍요로움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뒷방에 처박혀갖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는 사람,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먼저 거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라. 3번째, 대화해라. 이게 100년 살 사람들의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대화가. 왜냐하면 이게 30년 공자님 시대엔 평균 연령이 38세였어요. 대화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애 놓고 애 키우고 그러다 죽기 바쁜데. 근데 지금 애가 다 직장에 다니고 손자 손녀까지 낳는데도 내가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뭐하고 살 거예요? 그 많은 시간 대화하고 살아야 돼. 나하고 영적으로 맞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맞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 나는 우리 신부들하고 대화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나는 우리 그 동기 신부들도 친한 편이지만은 우리 선배들하고도 많이 친해요. 내가 아주 좋아하는 신부 베드로 신부가 작년에 나하고 북유럽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이 신부가 몸이 아파갖고 다시 복귀를 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본당 신부로 발령을 받아서 이렇게 일반 여행을 가기 싫고 성지순례를 가고 싶었나 봐요. 나하고 약속을 깨고 저는 혼자 북유럽을 가고 이 신부는 메주고리를 갔다 왔어요. 메주고리를 갔다 왔는데 내가 이제 교구청 강의 나가거나 교구에 강의 나갈 일이 있으면 그 집에서 잠을 잘 자요. 이제 그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집에서 잠을 자는데 그 신부가 미안했는지 성지순례 갔다 온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메주고리는 40년 동안 성모님이 4명한테 매일 발현한대요. 한 명한테는 부활 때, 성탄 때, 또 한 명한테는 8월 10, 매달 15일에 이렇게 발현을 한대요. 그곳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신부님을 한 분 만나셨대요. 어떤 신부님을 만났느냐 하면은 이탈리아 신부님인데 시실리 본당 신부님을 만났대요. 근데 이 신부님은 나이가 굉장히 80이 다 된 할아버지래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신앙의 여정이 특별했던 거야. 이 할아버지 신부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신부 되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신부에는 아무것도 박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느냐 하면은 줄미사를 빠지면은 빨개 벗겨갖고 내쫓았대요. 신부 될 놈이 줄미사를 빠진다고. 그리고 일주일 굶겼대요. 그러니까 한 번도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 무서워갖고 엄마가. 그리고 자기는 신부가 팔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가 됐으니 뭐가 행복해?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이끌려서 그냥 신부가 됐는데. 그래갖고 정말로 신앙심 없이 이 신부님이 10년을 그냥 살았대요.
엄마, 그 신부님도 아마 엄마 죽으면 이제 관두려고 이제 이게 언제 죽나 기다리는데 이제 사제로 생활을 한 지 10년이 됐는데 자매들하고 어느 날 같이 있는데 자매 중에 하나가 마귀가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막 마귀 짓을 해요. 그래갖고 주위의 자매님들이 그땐 1950년대니까 구마기도 함부로 못했거든요. 신부만 할 수 있었어요. 신부님 빨리 하셔라. 난 못한다. 왜 못하시냐? 사실은 내가 신앙심이 없어갖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마귀를 쫓는다고 안수기도를 하면은 그 마귀가 금방 내가 신앙이 없는지 알아볼 거다. 그래서 나한테 들어올까봐 나 무서워서 난 못한다. 그래도 신부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시냐? 신부님이 하셔라.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구마기도를 했대요.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이 신부님이 기도했느냐면 마귀야 부탁이니 제발 나한테만 들어오지 말아다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마귀가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자매가 깨어나고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고 나 마귀 쫓아내줘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난 마귀 쫓아낸 적 없다. 그저 나한테만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다. 아니라고. 신부님이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성령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 마귀가 자기를 끌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못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신부님 마음이 조금 뜨거워진 거예요. 나같이 신앙심 없고 나같이 이게 수동적인 인간도 주님께서 도구로 쓰시는구나. 그래서 조금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이 열려도 이 신부님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20년 동안 미사를 하면서도 정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까 의심을 했었대요. 아직도 내 신앙이 약하니까 안 일어나겠지. 근데 20년째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딱 나와서 예수님이 하는 걸 느끼겠더래. 그러니까 미사도 누가 지내는 게 아니다? 내가 지내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지내는구나. 이탈리아 시실리섬 본당 신부인데 이게 마음이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뜨거워져갖고 어떻게 했느냐? 길거리에 뛰쳐나와서 선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000명을 선교를 했대요. 그냥 대단한 거죠.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신부님이 이제 예수님도 사랑하고 신앙심도 굳고 사제로서 이제 너무 행복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 엄마가 너무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예수님 엄마도 무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성모님한테 한 번도 의지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간구를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이렇게 사제로서 이제 모든 게 다 됐는데 우리 성모님한테 우리 예수님, 이 좋은 예수님 낳아주신 성모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스니아 크로아티아에 있는 메주고리에 이제 운전을 하고 갔대요. 갔는데 성모 발현동산에 딱 도착을 했는데 성모님이 그 발현동산에 느껴지는 품이 성모님이 나를 평생 이 품에서 내가 성모님 품에서 이제까지 보호받아 왔구나를 그냥 느끼겠더래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지. 그래서 매년 그 메주고리에 와갖고 세계에서 오는 신부들한테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제로 평생 살면서 이런 은총을 받았다. 그걸 이제 우리 베드로 신부가 듣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한 새벽 한 3시간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얼마나 그런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행복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화가 뭐 요새 무슨 프로에 대화가 필요해 그런 것도 있다며요. 대화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끌어줄 스승이 필요해요. 신부님, 나는 사실은 저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깊은데. 그러면은요, 내 돈 들여서 먹을 거 사주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내가 뭘 얻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은 사람 선물도 사주고, 예? 밥도 사줘가면서 내가 접근해야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봐줘요. 적극적이어야 돼. 적극적이어야 돼. 그래서 대화 꼭 여러분들 필요하다는 거. 제일 좋은 건 남편이죠. 근데 남편이 안 되면은 주위에 다른 사람들, 주위에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 많아요. 또 뭐 판교가 뭐 땅값이 좋대더라, 뭐 동탄에 그 아파트 거기 상가가 좋대더라, 이런 사람 말고 정말로 삶의 질이 높은 사람, 영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정말 갈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그런 사람한테 가까이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먼저 다가서야 돼요. 그래서 대화가 꼭 필요하다. 네 번째, 공부해라.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배워서 몇 살까지 울고 먹어요? 50까지. 실질적으로는 대학교 졸업하고 2년만 지나면 자기가 배운 게 다 끝난대요. 그런데도 우리는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해? 그냥 사는 거예요. 50부터 100살까지 남은 인생 또 50년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 용감해도 그렇게 용감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안 하고? 저는 제가 신부가 돼서 환경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인문학을 공부했잖아요. 종교 철학, 뭐 신학 이런 걸 배웠는데 환경을 딱 접근하니까 너무 어려워. 무슨 BOD가 어떻고, 뭐 COD가 어떻고, PPM이 어떻고, PPT가 어떻고, PPB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환경공학과에 공부를 했어요. 대학원을. 2년을 공부하고 나니까 석사 학위가 나오더라고요. 석사 학위가 나오니까 환경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부님 지금 전국적으로 60명 환경 강사를 모집하는데 천주교에 보니까 공학 석사 학위 따신 분이 계시니까 좀 나와주라고. 그럼 해라고. 그래갖고 이제 한강 관리청인가 하여튼 어디에 제가 이름이 등록이 됐어요. 전국으로 다 뿌려졌어요. 그런데 천주교 교우들이 교육을 담당하면 다 날 부르는 거. 환경 교육을 담당하면. 전라도 고금이라면서 저를 불러요. 일반 주부대학에서. 고금이 어디냐 그랬더니 일단 비행기를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광주행 비행기를. 광주행 비행기를 탔어요. 여러분 고금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모르죠? 광주행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더니 이제 자가용이 날 데리러 나왔어요. 자가용을 타고 나주를 지나고 영암을 지나고 무슨 완도 있는 데까지 갔어요. 이제 다 왔나 보랬더니 전화를 끌더니 배 띄우라고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배를 띄워갖고 배를 타고 섬으로 건너갖고 거기서 또 차를 타고 30분 정도 들어가니까 전라도 고금도라는 데예요. 우리나라 맨 끄트머리. 얼마나 좋아.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해서 좋아. 그분들 천주교 신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신부가 와서 환경 강의하니까 선교해서 좋아. 강서료 받아서 좋아. 또 거기 멸치가 주산지라고 멸치 선물 받아서 좋아. 공부하면요 여러분들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인생이 너무너무 다이나믹한 인생이 기다려져요. 호스피스를 배워도 되고 무슨 공예를 배워도 되고 자수를 배워도 되고 수지침을 배워도 되고 도자기를 배워도 되고 플룻을 배워도 되고 남은 인생이 50년이란 말이에요. 50년. 여러분도 50년이 짧아요? 앞으로? 그런데 공부 안 하고 그냥 버티고 그냥 살 거예요?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5번째, TV 시청을 반으로 줄여라. 이게 이제 문제 중에 문제예요. 제가 전전 시간에도 TV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현대의 하느님이 누구예요? 저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하느님이라고 생각 안 해요. 현대의 하느님은 TV님입니다. 가정방문 다녀보면은 거실 정가운데 누가 모셔져 계셔요? 텔레비전님이 모셔져 계셔요. 텔레비전님이 모셔 계신데 소파는 누굴 향해서 배열되어 있어요? 텔레비전님을 향해서 배열.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텔레비전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마가 좋으니 마를 사 먹어라. 그럼 다음날 다 줄 서서 마 사 먹고, 도라지가 좋으니 도라지를 사 먹어라. 그러면 또 다 도라지 사 먹고. 텔레비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누구한테 제일 먼저 문안 인사드려요? KBS님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사실 평화방송에 인사하는 경우들은 좀 나아요. 그래도 아침에 아침 미사도 하고 그 새벽에 성모님 강의도 나오고 묵주기도도 나오고 그러잖아. 근데 꼭 KBS님 밤새 주무셨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주무실 때. 텔레비전님 주무시기 전엔 절대 안 자요. 텔레비전님이 주무셔야지 어떻게? 나도 오늘 일과가 끝났구나 이러고 잔단 말이야. 이러니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겠어? 아무것도 들어있는 거 없는 거죠. 머릿속에 책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책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책 안 읽는 사람 없어요. 10명 중에 4명이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데요. 이 중에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예.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 그렇게 매일 강의하면서 여기 농사 지면서 토담집 지면서 언제 그렇게 농사꾼 신부 유럽에 가다라는 책도 쓰셨고 이번에 환경 에세이 어디로 가야 하는 책도 쓰셨느냐고. 텔레비전만 안 보면 그 시간 충분해요. 여러분들 하루에 3-4시간씩 무슨 일 집중해서 한 6개월 하면은 무슨 일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텔레비전 하늘만큼 땅만큼 끝나고 무슨 재미로 사나 했더니 미우나 고우나를 하네. 미우나 고우나 오늘 또 무슨 재미로 또 살아요? 또 다른 거예요. 엄마가 뿔났다 이거 봐요. 보고 살아요? 여러분들 텔레비전은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구조가 똑같아요. 부잣집 아들 가난한 집 딸, 아니면 부잣집 딸 가난한 집 아들,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못된 시어머니. 예? 그렇죠? 그게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거를 10년 동안 그 앞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깝지 않아요?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대화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어디다 갖다 쏟아부어? 텔레비전에 갖다 쏟아부어요. 그리고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 볼수록 어떤 의식이 늘 것 같아요? 패배 의식이 늘어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볼수록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요. 제가 유럽의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가보면요, 거실에 텔레비전 있는 집 하나도 없어요. 쇼파는 다 어떻게 서로 마주보게 배열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텔레비전에 완전히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치면 여러분들 행복합니다. 자식하고 텔레비전만 치시면은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신앙생활을 해라. 자,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인간이 정말 최고로 잘난 것 같고 요즘 과학기술을 보면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석유값이 뛰고 왜 굶어 죽는 나라가 37개국이 생기고 그래요? 이건 하느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의 진리에 따라 인간이 살지 않으면 인간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갑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뿐만 아니고 인간 본성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요. 우리가 저는 여기서 살면서 이 산을 보면서 강을 보면서 항상 하느님한테 감사해요. 저 하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맑은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겸손해져요. 근데 이게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막 파괴하기 시작하면요, 자연이 파괴되면 결국은 누가 파괴돼요? 인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은 자연도 일치가 되는데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연도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까 제가 천주교 조금 욕을 했는데 그래도 천주교 괜찮아요. 아주 제가 보기에는 무슨 우리 교우들 어두운 데로 안 끌고 가요. 더욱이 내 동창 중에 또 옛날에 죽산성당 아시죠? 죽산 성지 있는 데 있죠? 거기 내 동창 신부가 그 본당 신부로 있었는데 그 신부 너무 재미난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 옆에 30년 동안 개신교 다니던 할머니가 어느 날 개종을 했대요. 성당으로. 똑같이 열심히 나오더래요. 교회 나가는 것만큼 훨씬. 근데 이 할머니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갖고 택시 타고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 신부가 그랬대요. 할머니 이렇게 맨날 택시 타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봉송 잘 테니까 이 아픈 동안 나오지 말아라. 돈 들여서.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괜찮아요. 그래도 이 성당 다녀보니까 저 교회 다닐 때보다 여기 성당 다니는 게 훨씬 싸게 먹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그래도 이 천주교 제일 싸게 먹혀요. 싸게 먹히지, 괴롭히지 않지, 딴 길로 안 끌고 가지. 정말 하느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산다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 나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목적이 뭐냐면 내 영혼 구원이에요. 나중에 이제 기회 있으면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죽어서 영혼의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복을 위해서 가장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거. 일곱 번째, 웃어라. 이게 웃는 게요,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에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웃는 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웃어요. 얼마나 안 웃느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도시에 나가고 엘리베이터를 타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얼굴 모르는 형제가 이렇게 눈이 마주쳐도 제가 웃어줘요. 빵긋 웃어주면은 저쪽에서 같이 싹 미소를 줘주면 참 좋을 텐데 저쪽에 있는 남자가 딱 내가 빵긋 웃어주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저놈을 어디서 봤더라 이러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유럽을 가고 제가 미국을 가고 아프리카를 가고 파푸아 뉴기니를 가고 인도를 가도 눈 마주쳐갖고 제가 웃어주면 다 웃어줘요. 근데 절대 안 웃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얼굴 모르는 사람 이렇게 마주쳐갖고 웃으면요, 심지어는 여기 우리 생태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도 제가 웃어줘도 안 웃어요. 그만큼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지러움을 태우고 수술한 사람이랑 마취를 하고 수술한 사람이랑 깨어날 때 누가 덜 아플 것 같아요? 놀랍게도 간지러움을 태우고 수술한 사람이 덜 아프다는 거예요. 웃는 게 우리한테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50대 된 여인한테 이제 저 여인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딱 보여요. 50대 된 여인이 막 항상 웃고 그런 얼굴은요, 50대 되면 얼굴 오똑하고 눈 이거 다 똑같아. 얼굴이 그 얼굴을 다. 그런데 늘 웃고 살아온 자매는요 참 예뻐요. 편안해 보이고 주름이 한 560개 정도 이렇게 탁 하면서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근데 이게 안 웃은 여자는
주름이 17개밖에 안 생긴대요. 그러니까 560개면 자갈자갈자갈하니 이쁜데 부담스럽지 않은데 17개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이마에 칼자국 나인 거지 쫙 굵은 주름 여기 쫙. 이 사람은요 웃어도 무서워요. 예, 웃어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웃으면서 사세요. 제가 보통 강의를 이렇게 다니면 일반 주부대학 이렇게 강의를 달 때는 아해모 어해줘요.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일반 공무원들 이렇게 강의를 갈 때가 있어요. 특히 무슨 이렇게 과장들 이런 그런 분들 한 번은 한 200명을 강의를 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 내가. 2시간 내내 한 번도 안 웃는 거예요. 내 강의를 듣고. 그런데 여러분들 남녀 수명의 차이가요 6년이 납니다. 6년이. 여성이 83세, 남성이 76세. 이제 6년, 7년이 나요. 저는 그 원인이 어딨나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여자는 참 잘 웃어요. 깔깔거리면 자기네들끼리. 남자는 직장에 가도 안 웃고 집에 와도 안 웃고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많이 웃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120살이 아니라 123살까지 살 것 같아요. 네. 오래 살으면 안 되긴 안 되는데 안 죽는 걸 어떻게 해요? 이제 안 죽는 걸 어떻게 해요? 나도 그거 잘 아는데 여러분들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가 결정적으로 갈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패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공산주의를 이렇게 보면요 웃음이 없어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하면 공산주의 생각하면 소련, 동독 이런 거 생각하면 웃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민주주의 생각하면 유머가 있고 웃음이 있고 영화를 봐도 즐거운 영화만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막 딱딱하고 결국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인간은요 웃느냐 웃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웃고 산다 그럼 여러분들은 행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상 쓰고 산다 그럼 여러분 불행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어야 돼. 또 웃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웃는 사람한테. 잘 웃는 사람한테 매력이 느끼면 인간관계도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인상 빡 끝날 때까지 남들 다 웃는데 한 사람만 끝까지 안 웃어. 그러면 여러분들 끝까지 안 웃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무슨 생각할 것 같아? 저 사람이 다음에 있으면 다시 재밌는 얘기 저 사람 앞에서는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된 거? 담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담이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웃으세요. 그리고 유머를 많이 배워두는 것도 좋아요. 오늘 저한테 강의 들은 거 이거 잘 외웠다가 가서 얘기해주고 또 제 테이프에 나오는 거 잘 들었다가 얘기해주면은 어서 그렇게 재미난 얘기를 해서 또 얘기 좀 해줘봐. 그러면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수다를 떨면서 살아야 돼. 수다. 제가 한번 본당 신부 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젊고 예쁜 본당에 내가 본당 신부를 했었어요. 막 자매들이 막 수다를 떠는 내가 지나가는데 막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분명히 내 욕을 한 거야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매들한테 괜찮아. 이게 성당 다니면서 본당 신부 욕하는 재미가 최고 재밌는 거야. 네. 아니 성당 다니면서 그런 욕도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 걱정하지 말고 해든 수다 계속 떨으라고. 우리 신부들은 주변님 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다를 떨면서 살아야지 행복하지 참고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참고 살지 마세요. 제발 이거 우리 성당에 원수를 사랑해라 왼뺨을 대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 이거 아주 미치는 교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다 사랑하는 사람 딱 두 종류예요. 미치든가 예수님처럼 빨리 죽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사랑하려고 그러다가 미치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 더 많은 시간을 뺏기고 아니 뾰족한 놈이 있단 말이야. 별난 놈이 있고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가면 자꾸 찔려. 그런데 성당에 갔는데 서로 사랑하시오 그래갖고 다음에 또 갔는데 여기 또 찔려. 그래갖고 또 너무 미운데 성당에 가니까 또 내 탓이오 3번 하고 난 다음에 사랑해 가서 또 찔려. 갈 때마다 찔려. 그래갖고 내 마음이 상처투성이야. 근데 아들이 학교 갔다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 그래 집에 엄마 왜 그래? 말 시키지 마. 나 승질나. 여러분들 차라리 그렇게 찔리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을 안 보고 기쁜 마음으로 있다가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게 나아요. 이 사람 안 만나도 여러분들 인생 안 망가져요. 이 사람 안 만나도 억지로 가서 그 찔리지 마시고 안 만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 이뻐져요.
근데 막 가서 막 들이대고 막 이게 삐죽한 놈한테 가갖고 계속 나는 구역장이니까 끝까지 사랑해야지 그러고 가다가 미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8번째, 전화해라. 자, 여러분들, 저는 수원교구 신부예요. 수원교구 신부인데, 저는 다행히 우리 원주교구 주교님이 허락을 하셔서 여기 평창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신부는 본당 신부가 최고예요. 뭐라고 그래도 교우들하고 함께, 아이들하고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함께 살 때 신부는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 가시면은 여기 정막 강산이에요. 여기 해 떨어지면요, 내 다리도 안 보여요, 내 다리도. 해 떨어지면 내 다리도 안 보여. 여기 아까 잠깐 앉아서, 아우, 신부님 너무 경치가 좋다고 그러는데, 딱 하루 좋은 거예요. 하루 좋은 거지. 이걸 일주일, 2주일, 여기 해 떨어져갖고 뭐 산책 나가면 내 다리도 안 보이는데 어딜 산책을 나가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여기 앞에도 전원 5세대가 돌았는데 3세대가 우울증으로 나갔어요. 그럼 나도 여기서 교우들 뭐 몇천 명 속에서 살다가 평창에 들어와서 살면은 우울증 걸릴 수 있잖아요. 내 동창이 20명이거든요. 동창이 20명이나 되는데 왜 나한테 전화하는 놈 한 놈도 없지? 걔네들이 날 잊은 건 아닐까? 나는 왜 교구 밖으로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살까? 난 우울하다. 그럼 알아주는 놈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먼저 전화하면 되잖아. 아주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전화해갖고 너 성당은 잘 짓고 있느냐? 너 요즘 큰 성당에 갔는데 어떻게 잘 지내냐? 내일은 내 동창이 또 우리 집에 와서 있겠대. 몸이 안 좋아갖고. 그러니까 그 전화를 하니까 동창들이 와서 안식년도 여기 와서 지내고, 아프면 여기 와서 지내고, 허리 수술에도 와서 지내고, 그러니까 외롭지 않은 거예요. 사랑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한테 누가 해주지 않을까? 죽을 때까지 안 찾아옵니다. 남녀의 사랑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전화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동창 중에 지금 보구마국장, 우리 수원교구 보구마국장 내 동창인데, 얘가 로마로 유학을 갔어요. 있기 전에도 뭐 친하게 지냈지만 유학을 갔는데 이놈이 한 달에 3번 어김없이 전화하는 거예요. 생태마을 농사는 잘 되냐? 잘 돼. 그럼 또 다음에 전화해갖고 생태마을에 피정은 많이 들어오냐? 많이 들어와. 또 다음에 전화하고 너 몸은 안 아프냐? 안 아파. 다음 달에 또 전화해. 생태마을 피정은 많이 들어오냐? 생태마을에 농사는 잘 되냐? 그렇게 전심 한 끼 나가서 먹으면은 며느리도 아침 다 상치고 난 다음에 학부형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아니 며느리가 무슨 징역 사는 것도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다 차려줘야 되니 얼마나 힘드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신부님, 난 노인정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왜 노인이 노인정 가기 싫으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명언을 했어요. 무슨 명언을 했냐면 형들이 심부름을 시켜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73세 형들이 심부름을 시키냐 그랬더니, 아 신부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가 딱 나타나면은 술 받아와라, 라면 끓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정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벌써 5년 전 얘기예요. 수원에 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노인정 가세요? 그때 아버님이 73이셨어요. 아버님 노인정 가세요 안 가세요? 그랬더니 안 간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왜 노인정, 집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살고 자식들은 한 1km 반경에 떨어져서 살거든요. 왜 안 가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형들이 청소시켜서 가기 싫다. 제가 알아보니까 75살 이하를 청노인이라고 그래요. 청년 노인이라는 거예요. 청년 노인. 이제 안 죽어요. 제가 여기 3년 전에 수원 고등동 성당에 95살 먹은 할머니가 오셔갖고 래프팅 하고 가셨어요. 배 타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 할머니 참 죽기 전에 이렇게 래프팅도 하고 가니까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나도 원이 없다고, 이렇게 이 나이에 래프팅, 배 타고 강에 래프팅을 했다고. 작년에 97인데 또 와서 또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살 산다는 거 지금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100살 산다는 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은 인생이 50년 남아있어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요. 지금부터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있는 돈 없는 돈 자식한테 다 물려줬어. 얼마를 물려주느냐, 이게 이제 큰일이에요. 자식 대학 하나 졸업시키는데 2억 5천 들어갑니다. 둘 졸업시키면 5억이에요.
부부가 은퇴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금 필요한 현금이 5억이에요. 자식들 대학만 안 보내면 뭐예요? 딱 노후대책연금 딱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식들 정말로 보낼 애들을 대학에 보내느냐. 지금 여러분들 20대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어요. 걔네들 다 대학 나온 애들이에요. 독일은요, 얘가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중학교 때 갈라버려요. 그래서 대학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머리 나쁜 놈은 어떻게 해? 기술 배워갖고 기술을 배워갖고 월급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돌머리든 돌머리가 아니든 다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니 이름으로 대학은 나왔고 기름칠하는 일을 하기 싫고 취직을 안 하는 거죠. 이걸 한량이라고 그럽니다. 한량. 그러니까 공장에는 일할 사람이 없고 실업자는 흘러넘치고 그래서 공장에 일할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사람들이 오고 이게 우리나라가 망조로 가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학 공부할 애들이 사실은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내가 깡통이야. 깡통인지 안 깡통인지 여기 지금 젊은 엄마들 꽤 왔는데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내가 정말로 1등을 하는 애인지 꼴등을 하는 애인지 금방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이 포기를 못해서 그렇지. 이 깡통한테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붓어. 그래갖고 이 깡통이 천재가 되면 모르는데 겨우 원사만 넣으면 되는 대학을 나왔단 말이야. 그래갖고 취직을 못해. 그래갖고 놀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내 주머니가 이 깡통한테 쏟아 넣느냐고 내 주머니가 뭐가 됐어? 깡통이 됐어. 이 집 뭐 하는 집안이에요? 깡통 차는 집안 되는 거예요.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태양은 두 번 아름다워요. 뜰 때 아름답고 질 때 아름다워요. 근데 태양은 제가 뜨는 태양을 아주 구름 한 점 없는 뜨는 태양을 보면 뜰 땐 후딱 떠버려요. 이상하게. 근데 질 때 보면은 참 하얘 험 없이 쳐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태어날 때 귀한 대접을 받고 죽을 때 귀한 대접을 받아야 돼. 근데 태어날 때는 후딱 뜨는데 이게 죽을 땐 60부터 죽지도 않으면서 하염없이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돈도 안 모아놓고 죽지도 않고 이 문제 심각하지 않아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세 가지가 이제 고통이 옵니다. 첫 번째, 몸이 아파요. 그렇죠? 60년, 70년 썼으면은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죠? 네, 아픈 데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짜증을 부립니다. 짜증을 자꾸 부리고 신경질을 자꾸 부려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도사가 돼야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애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이 맨날 할머니 보고 우리 할머니 맨날 신경질 부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머리 하얗지, 얼굴 쭈글쭈글해지, 이빨은 빠져갖고 여기도 쭈글쭈글해지. 웃어도 전찬을 판국에 거기서 막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면 어느 자식이 그걸 보면서 행복해하고 오랫동안 좋은 마음으로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90살 넘은 장례미사, 90살 먹은 할머니 장례미사를 본당 신부가 해줬는데 며느리가 70이다. 그러면은 본당 신부는 장례미사 하자마자 바로 교황청에 연락해갖고 이 70 먹은 며느리, 90살까지 모시고 산 이 며느리 바로 교황청에 연락해서 시성식 해줘야 돼. 이 며느리. 본당 신부 꼭 할 일이에요. 기적심사 필요 없어요. 그냥 90살까지 모시고 산 것만 해도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안 버리고. 제가 어저께 식사하면서 잠깐 그런 얘기 들었는데 필리핀에 자식이 집 팔고 들어오면은 모시겠다고 그러는데 버린 자식이 있었다며요. 그리고 또 뭐 캐나다에 며칠 전에 또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자식이 그렇게. 여러분들 그게요 남 얘기 아니에요. 여기 노인대학 많이 온다고 그러죠. 제가 노인대학은 1박 2일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런 강의를 끝나면 절 찾아오는 할머니들이 참 많아요. 신부님 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쫙 얘기하면 어떤 자식까지 있느냐면 생활 그 보조금 나오는 것까지 뺏어가는 자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얘기야 무슨 아이고 여러분들 지금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자, 몸이 아프면은 이제 이가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치과에를 갑니다. 치과에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 틀니로 하려면 300만 원, 걸으려면 500만 원, 임플란트로 하려면 3천만 원입니다. 이 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에 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한 달 전에 얘야 내가 요새 이가 아파갖고 소화도 안 되고 골도 아프고 잠도 안 온다. 그럼 아들놈이 딱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이가 없어서 나한테 이해해달라나 보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40대, 50대, 30대 된 자식들 중에 자기 어머니, 늙은 노모, 노부, 어금니 몇 개 빠진 거 아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열어보지 않는 한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엄마, 아버지 어금니 정확하게 몇 개 빠진 거 아는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없어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손들 들고 나는 안다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몽창 빠져갖고 하나도. 그러지 않는 한 자기 부모님 어금니 몇 개 빠진 거 아는 사람 없어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한 10만 명 이상 했는데 정말로 아는 사람들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놈이 한다는 소리가 어머니 소금으로 양치하세요. 헬 이빨이 있어야지 소금으로 해든지 말든지 했지. 이 속으로 끓는 거죠. 2주 전에 또 전화를 합니다. 얘야 내가 요새 이가 더 아파갖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골도 더 어머니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느냐고 소금으로 해라니까. 그리고 이제 아들이 추석날 와갖고 용돈을 주고 왔는데 딱 10만 원을 주고 갔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이때부터 속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자식 키우는 재미로 보는 재미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내 몸 하나도 이제 건사하기 힘들고 죽지도 않으니까 막 속이 막 미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굴 찾아오냐면 이제 본당 신부를 찾아옵니다. 저를 이제 찾아오는 거죠. 신부님, 내 말 좀 한번 들어보세요. 할머니들이 이제 내 말을 들어보라고 그러면은 이제 몸 아픈 거, 아들이 이해 안 해준 거 이런 것만 하면 내가 다 알아듣는데 우리 할머니들은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은 꼭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대동아 전쟁부터 이제 시작해요. 이래야지 이제 속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신부님 대동아 전쟁에 시집 와갖고 노숟가락 뺏긴 얘기, 시집살이 한 얘기, 정말 고생한 얘기. 그래서 신부님 이제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돼갖고 좀 살만한가 했더니 글쎄 6.25가 터지지 않았어. 6.25. 아직 이빨 얘기 나오려면 멀었어요. 이제 6.25. 1.4.5태 얘기. 그리고 이제 53년부터 참 우리 지금 70대, 80대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잘해야 돼요. 53년부터 62년까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고생한 얘기 합니다. 전 정말 몰랐어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할머니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할머니, 똥구멍이 찢어진 게 뭐예요? 신부님, 말도 마십시오. 6.25 전쟁 때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에 쏟아놓은 폭탄을 그거 남은 폭탄 다 우리나라에 다 쏟아붓어요. 그러니 전쟁 끝나고 뭐가 있어요? 전부 다 폐허가 돼갖고 아무것도 없죠. 가을에 우리나라가 한 85% 이상이 소장농이에요. 겨우 자기 해 먹을 거 그것밖에 안 됐어요. 전쟁 끝나고 9월에 이제 추수를 합니다. 9월에 추수를 하면 먹을 게 언제 떨어져요? 2월에 떨어져요. 그럼 보리는 언제 펴요? 5월에. 여러분도 오시면서 보리밭 보셨어요. 보리밭 이렇게 있는 거. 5월에 이제 보리가 피면은 2, 3, 4, 5월을 견뎌야 되는데 먹을 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산에 풀뿌리 캐서 먹고 나물 캐서 먹고 그것도 모자라면 이제 뭐를 캐서 먹느냐면 소나무 껍질 안에 하얀 속살 그거를 이제 벗긴다고 그래요. 그걸 벗겨갖고 말린다고 그래요. 말려갖고 그걸 간대요. 할머니들 옛날 할머니들 생각나시죠? 그걸 갈아갖고 국에 넣어서 먹으면 국이 빨간데 국을 먹으면 배가 부르대. 또 거기다 밥을 해서 먹어도 배가 그렇게 부르대. 옛날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배 부르면 최고 아니에요. 배는 이제 먹었는데 이제 배는 부르는데 문제는 이게 섬유질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이게 야채나 뭐 채소나 과일의 섬유질하고 틀리대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들어가면 소화가 안 되고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수분이 빠지고. 대장에 가면 이제 딱딱한 돌덩어리로 굳는 거예요. 그 딱딱한 돌덩어리로 굳은 걸 빼내려고 그러니 똥구멍이 찢어지는 거냐. 신부님,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고생한 얘기. 그리고 이제 내가 자식들을 이제 내 자식만은 고생을 시키지 않으려고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다니고 싶은 거 안 하고 논 팔고 소 팔고 정말로 고생해서 내 자식을 키워놨는데
내가 늙어서 이해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 10만 원을 갖다 줬습니다. 신부님 억울해서 못 살겠다. 분해서 못 살겠다. 그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사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 제가 아버님 70살 때 종합검진을 해드렸어요. 종합검진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결과를 보고. 어금니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어금니가 하나도 없어. 그래갖고 아버지 제가 맨날 이렇게 갈비집에 가서 갈비 사드릴 때 뭘로 드셨느냐고 그랬더니 아들 신부가 사주는 거라 앞니로 그냥 대충 씹어갖고 삼켰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내가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내 아버지 입 빠진 건 모르고 참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내가 이제 치과 의사 하나를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내가 너 세례를 줬는데 내가 네 세례를 주면 내가 네 영적인 아버지다. 근데 우리 육적인 아버지가 이가 하나도 없다. 돈은 내가 요것밖에 없으니까 네가 아버지다 생각하고 완벽하게 해놔라. 뭐 가장 정성을 들여서 해놔라. 내가 뭐 그 병원도 축성도 해주고 다 해줬으니까. 그래갖고 정말 아버지 하듯이 아버지라고 그래라 그냥. 그래 아버지 하듯이 거의 1년 동안 매주일 공사를 한 거죠. 그래갖고 완벽하게 해드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갈비집에 가도 이제 심지까지 뜯어 드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지리산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다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가 없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몸 아픈 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이 1위입니다. 누구보다 높아요? 일본보다 2배가 높아요. 일본은 고독사 하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늙어서 혼자 죽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나라보다 자살률이 2배가 높아요. 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왜? 여러분들 여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분 계신데 자 내가 돈에 주머니가 없어. 그럼 바깥에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어요? 당연히 안 나가고 싶어요. 내가 저 모임에 나가갖고 뭘 한번 얻어먹었어. 그 다음에 내가 그 친구한테 사줘야 되는 내가 돈이 없어. 그 다음 만나게 돼요? 안 만나게 돼요? 나이 먹어갖고 돈이 없으면 자신이 없어져요. 자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 초등학생이 학원비가 50만 원, 지금 중학생이 70만 원, 고등학생이 9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90만 원 중에 20만 원만 떼어서 어머니 용돈 줘봐. 우리 어머니 신나서 살걸? 근데 내 자식 학원비 90만 원 안 아까운데 부모 30만 원 용돈? 여러분들 지금 자식들이 부모한테 용돈 얼마 주는 줄 아세요? 1년에 100만 원 줘요. 그 나누면 8만 원이에요. 8만 원. 그걸 받으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대동아 전쟁부터 고생해가면서 그렇게 키워요. 이제는 부모 자식지간의 효의 개념은 끝났어요. 효는 끝났다고 그래요. 많은 사회학자들이 효는 끝났다. 사랑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도 이제 제가 곧 할 거예요. 자, 친구가 없으니까 속이 좁아져요.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겠어요? 아니 친구들이 있으면 얘기도 좀 하고 속도 풀고 그러면 속이 좀 이게 풀려 맺혔던 것도 풀잖아요. 집안에서 이제 친구가 없으니까 가만히 방 안에서 이제 뒷방 벽에 이제 어느 학자가 우리나라 노인을 뭐라 그래요? 쥐처럼 깜깜한 방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다고 그래요. 우리 할머니들이 내가 봉송체 가면 하고 있는 일이 깜깜한 방에서 진짜 웅크리고 앉아있어요. 쥐처럼. 그러니까 할 일이 뭐가 있어? 벽에다가 인생 복귀하는 거죠. 대동아 전쟁 생각하고 한숨 한 번 쉬고 6.25 생각하고 한숨 한 번 쉬고 이빨 안 해준 거 생각하고 한숨 한 번 쉬고 여름에 냉면을 먹고 싶어. 그러면은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 아들이 사줄래나 기다렸는데 한 놈도 안 사줘. 그러면 언제 그걸 갖고 있다가 터트려요? 추석 때 터트립니다. 내가 옆집 할망구는 그 자식들이 와서 갈비도 사주고 냉면도 사줬다는데 나는 자식이 6, 7인데 나한테 냉면 사주는 자식 하나도 없다고. 냉면이 얼마나 해요? 5,000원, 10,000원이면 하죠? 그럼 자기 돈으로 사 먹으면 되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돈 쓰는 걸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정말 이거 큰 문제예요. 냉면 먹고 싶으면 자기 가서 사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기다리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한을 쌓는 거지. 5,000원을 가지고.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은 사 먹으면 되는 걸. 그럼 행복한데. 그래갖고 이제 냉면 못 얻어먹은 거. 아들이 이제 퇴근해갖고 들어옵니다. 아들이 퇴근해갖고 들어오면요. 참 문제는 뭐냐면은 아들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여러분들 나이 먹어갖고 싸움을 안 걸면요. 자식들이 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너 이빨 10년 전에 안 해줘갖고 나 이거 쪼글쪼글 해갖고 이제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그러더라. 아들이 듣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한 번만 하면 100번째예요.
그럼 이게 안 먹히나 보다. 그래서 방에 들어왔고 또 이제 벽에다 복귀한 것 중에 그래 냉면 못 얻어먹은 거 들고 쫓아나가. 옆집 할망구 냉면도 얻어먹었다는 난 냉면도 못 얻어먹었다. 그럼 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어머니 그러려면 나가 죽어라. 몸 아프죠? 친구 없죠? 뭐만 남으냐면 자존심만 남습니다. 근데 그 자존심에 나가 죽어라? 그럼 미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식이 나가 죽으라고 그러는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나가 죽으라고 그러는 거 아들이 50%, 며느리가 16%, 딸이 14%, 그 다음에 늙은 부부가 서로 나가 죽으라고 20%. 나가 죽으라는 말 듣는 비율이 그렇대요. 그냥 어디 가서 얘기하긴 창피하고 또 이제 본당 신불 또 찾아옵니다. 이제.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신부님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또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 이제 또 대동아 전쟁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해방 6.25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는.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나부로 나가 죽으라고 그런다고. 이제 늙었으니까 필요 없다고 나부로 나가 죽으라고 그런다고. 여러분들 그런 소리 이제 듣습니다. 왜 죽지도 않고 이렇게 오래 사느냐고 분명히 자식들한테 그런 소리 들어요.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자식한테 얹혀서 100살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자식하고 늙어서 같이 산다는 생각은 꿈도 꾸면 안 돼요. 늙어서 이제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나 혼자 자식한테 폐 안 끼치고 오래 사는 게 누구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야? 자식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예요. 어쨌든 나가 죽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다 듣고 이제 할머니가 나한테 그래. 신부님 나 꽃동네 좀 바래다 줄라. 난 자존심 상해서 저 집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럼 내가 할머니한테 그래요. 할머니 꽃동네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그저 새벽에 그 꽃동네 앞에 내려다만 주면 그 다음부터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신부님은 꽃동네 앞에까지만 바래다 달라. 내가 이제 다 듣다가 할머니한테 그래요. 할머니 그 자식 키웠을 때 속상한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속상한 적 많았죠. 7살 10살 미운 오리 새끼 그때 말 안 들을 때 할머니 그 아들한테 속상하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지 나가 죽어라 그랬죠. 네. 할머니 그냥 나가 죽으라고만 그랬어요? 아니요 나가 되져라. 그러면 7살 10살 먹은 자식이 자존심이 안 상했겠느냐.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 아이는 참고 살았다. 너무 엄마가 천하의 엄마가 나가 죽으라 했지만 나갈 때가 있어야지 걔가 나갈 거 아니야.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고 살았다. 이제 누구 차례다? 할머니가 참고 살 차례다. 아들도 나가 죽으라 그랬을 때 참고 살았다면 이제는 할머니가 나가 죽으라 할 때 참고 살 차례다. 지금 나가면 누가 할머니를 걷어줄 거냐. 오로지 부모라는 이유 하나로 한 집에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할머니가 할머니의 노년을 할머니의 남은 생애를 준비하지 못한 할머니 잘못이다. 누구 탓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가서 참고 살아요. 참고 살아야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안 죽으면서 진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는 안사람, 바깥사람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안사람은 안에서 애 놓다 죽었어요. 그렇죠? 애 키우다. 우리나라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안사람은 안에서 애 키우냐고 정신이 없어. 남편 신경 안 씁니다. 바깥사람 바깥에서 돈 벌다 죽었어요. 옛날에는 부부 갈등이 없었어요. 왜? 만날 일이 있어야지. 안사람 안에서 애 놓다 죽고 바깥사람 바깥에 돈 벌다 죽었으니까 만나야지 갈등이 생길 거 아니야. 서양은 20대만 나왔고 안 맞으면 30대 바꾸고 30대만 나왔고 안 맞으면 40대 바꾸고 40대만 나왔고 안 맞으면 50대 바꾼 부부가 애인같이 살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 위해준 적도 없고. 제가 재작년에 그 스톡홀름을 여행을 갔었는데 비행기 시간이 오래 좀 하루를 거의 기다렸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녁 비행기를 타려고 저녁 한 5시쯤에 라운지에서 이제 음식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 내 앞에 60쯤 된 초로의 할아버지하고 초로의 할머니가 서로 끌어안고 뽀뽀를 하는데요. 이 남자가 이 이마야 눈에다 뽀뽀 한번 하고 I love you 하니 하고 입에다 뽀뽀하고 I love you 하니 하면 목에다 뽀뽀 1시간 이렇게 쪽쪽 빨아요. 걔네들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살아요. 근데 우리는 안 사람은 안에서 애 키우다 죽고 바깥 사람은 바깥에서 돈 벌다 죽으니까 서로 사랑을 할 시간이 없어. 근데 상관없었어. 왜? 평균 연령 38세, 46세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렇죠?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이제 안 죽으면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직장에서 너는 이제 그만 사회에서 쓸모가 없으니까 집으로 가라. 그래갖고 이 바깥 사람을 고홈 집으로 보낸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안방에 이제 이 바깥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방에서 안사람이 되는 거예요. 집안에 안사람이 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내가 뭐예요?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집안의 태양을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이 집안의 태양이 둘이니 이게 사이가 좋아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이 여자한테 하니 I love you 뽀뽀 쫙쫙 했다면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우리의 큰 문제예요. 사랑한다는 말도 안 듣고. 이 우리나라 남자들은 부인을 위한 이벤트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있느냐면 가을 젖은 낙엽 땅바닥에 붙어 있듯이 쫙 부인한테 붙어 있으면서 밥 새끼 따박따박 그냥 받아먹고 끝난단 말이야. 설거지를 하기라나 뭘 하기라나. 그러니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저한테 진짜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유 정말 30년 40년 동안 밥 해대는 거 지겹다고. 지겹죠. 설거지를 해기래나 뭐 사랑한다고 말을 해기래나 뽀뽀를 해주기래나 그냥 소리나 뻑뻑 지르고 침부림이나 시키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얼마나 할머니가 좋아. 심장마비로 죽었으니.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딱 청진길 대더니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심장마비로. 이제 간호사한테 다 처리해갖고 냉도실로 모시라고. 영안실로. 그래갖고 이제 영안실로 이렇게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 뒤를 따라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가다가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갖고 이제 할머니가 뒤따라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좀 살아났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못 들은 척. 할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완전히 이제 냉동고로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야. 말은 안 나오고 더 애절하게 나 좀 살아났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 다리를 치면서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대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반대로 우리 여성들, 우리나라 이 여성 아내들이 남편한테 잘하느냐? 여러분들 남편한테 잘하세요? 여러분들 남편이 바깥에 나가면 왕 대접받는 남편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럼 층층샷 나가면 섬기는 사람이에요. 굽신거려야 되는 사람이고. 근데 아침에 출근할 때 정말로 내 남편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정말로 왕 대접하고 내보내는 부인이 얼마나 돼요? 이러지 않으면 다행이지. 머리 막 부시시 해갖고 막 사자 머리를 해갖고 머리 끝에는 밥풀 하나 딱 이렇게 붙여놓고 여보 다녀와. 퇴근을 했는데 아직도 그 부시시한 머리를 가지고 테레비를 보고 앉아있다. 어느 남자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여기 평창에 대유라는 룸사롱이 오픈했어요. 작년에. 서울 아가씨 항시 30명 대기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남편이 어디 가면은 왕대접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을 룸사롱으로 내모느냐 집안으로 끌어들이냐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달려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남편을 위해서 요리를 하라는 거예요. 부인이. 정말로 지혜로운 부인은 요리를 한 번씩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지볶음도 하고 요새 그 텔레비에 보면 이렇게 홍어 이렇게 삭힌 것도 많이 홈쇼핑으로 보내주잖아요. 딱 해갖고 삼합 딱 해갖고 와인 하나 딱 준비하고 이브닝 드레스도 좀 쫙 입고 이런 이벤트가 있어야지 60년을 같이 살지. 무슨 재미로 60년을 살아요. 이건 뭐 김치찌개 한번 해줬단 말이야. 부인이 저녁에 김치찌개 해줬는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그거 졸여갖고 이제 또 내놨단 말이야. 저녁에 퇴근할 갖고 왔는데 그걸 볶아갖고 또 내놨어. 여러분들 자식한테 쏟는 거 반만. 집값이 떨어진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넘기면 평생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가진 전 재산이 집 한 채뿐인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잘 알지만 그 집의 가치가 곤두박질 치는 순간 노후 준비는 기반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청춘 다 바쳐 일했는데 남은 게 집 한 채뿐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노후를 버틸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서 어떤 집을 선택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집은 무엇인지, 왜 지금 결정을 잘못하면 남은 인생이 토째로 흔들리는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노후의 대출까지 끌어다
평수를 넓히는 행동은 가장 위험한 선택인데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듯이 그렇게 합니다. 남들 보기에 체면 차린다고, 자식 손주들 올 때 좁아 보이면 안 된다고, 사돈에게 보여줄 집채면 생각한다고 스스로를 올가매지만 정작 그 넓은 평수 유지비와 대출하자는 본인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은퇴 후에 월급이 끊기거나 수입이 일정치 않으면 불안해지는데도 대출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관리비는 불어납니다. 게다가 본인 돈 100%로 넓힌다고 해도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평수가 커지면 관리비, 난방비, 유지보수까지 줄줄이 올라가는데 노후엔 그 모든 게 곧 부담입니다. 자식들이 결혼하고 손주들이 놀러 올 거라 기대하면서 큰 집으로 가는 분들도 많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요즘 자식들은 명절에 와도 자고 가지 않습니다. 부모 집보다는 호텔, 숙박업소가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제사 끝나면 금세 떠납니다. 예전처럼 며칠씩 붙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현실도 모르고 사돈 눈치, 체면, 걱정하며 빚을 무기로 집을 키우는 건 노후를 스스로 갉아먹는 선택일 뿐입니다. 가진 게 집 한 채라서 그거라도 믿고 있었는데 부동산 시세 떨어지는 속도 따라 가슴이 매일 타들어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남 얘기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선택 때문에 손발이 묶여 사는 분들이 전국에 깔려 있고 본인이 그 당사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후 주거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기준 6가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10평도 안 되는 초소형 집은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60대 이후엔 자녀들이 떠나고 부부만 살거나 혼자 사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10평 미만으로 줄이면 생활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정부 실버 임대주택이나 오피스텔 중에는 79평대도 많지만 그 정도는 사람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정신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최소 10평 이상은 되어야 겨우 물건을 놓고 숨 돌릴 수 있으며 복지적 공간이라 부르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노후에 가장 적합한 구조는 10평에서 20평대의 소형이지만 오락, 병원, 시장, 모임 장소 등이 가까워야 생활이 됩니다. 또 공간이 작더라도 부부라면 각자 쓸 수 있는 방이 있어야 노화 방지에 필수인 숙면이 보장됩니다. 코 고는 소리, 생활 패턴 충돌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늙습니다. 부부라도 혼자 쉬고 싶을 때 혼자 있을 수 있는 여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복지관 근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집값을 학군으로 따지지만 초고령 사회인 일본은 복지관 근처가 비쌉니다. 이유가 뭘까요? 노인들이 복지관에 가면 교육, 식사, 돌봄, 취미, 의료 지원까지 한 번에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복지관 갈 나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은퇴 후엔 시간이 많아지고 무료함이 몰려오면서 결국 어디론가 의지할 곳이 필요해집니다. 취미가 있어도 비용 부담 때문에 오래 못 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밖에 나가기도 겁납니다. 복지관은 저렴한 식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자원봉사, 친구 만남, 건강관리까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국가 지원, 전문가 교육, 깨끗한 시설, 낮은 비용 덕분에 복지관만큼 실속 있는 기반은 찾기 어렵습니다. 돈이 넉넉한 사람은 어디서든 살 수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복지관 접근성은 노후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세 번째는 자녀와 억지로 같이 살기보단 근처에 사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입니다. 자녀와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별, 배우자 상실을 겪으면 오래 살던 집도 갑자기 무섭고 공허해지고 관리하기조차 벅차집니다. 그러다 자녀 쪽으로 이사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 중요한 건 같이 살기가 아니라 가까이 살기입니다. 함께 살면 외로움이나 생활비는 조금 줄겠지만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 스트레스가 새로 시작됩니다. 결국 마음 붙일 곳은 자녀 근처지 자녀 집안이 아닙니다. 손주 돌보며 도움을 주거나 성장 지켜보는 건 좋지만 생활권이 묶이면 오히려 자유도 잃고 갈등도 생깁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두기가 노후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전략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병원이 30분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나이 들면 다리 힘이 빠지고 멀리 이동 자체가 고통입니다. 대중교통 불편하면 생활 반경이 급격히 좁아지고 사람 만나는 일도 줄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 기준 510분 거리에 있는 소형 아파트가 이상적이고 병원 접근성은 특히 중요합니다. 제가 30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기초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최소 시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생사를 다투는 응급이 아니더라도 30분 이내 병원 진입이 가능해야 노후 생활이 유지됩니다. 최근엔 지방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30분 이내 범위의 병원이 있지만 시골이나 외곽으로 잘못 옮기면 의료 공백이 생깁니다. 결국 집값이 떨어지는 현실 앞에서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조건 맞는 곳으로 재정비해야 하는지 선택을 미루면 끝까지 끌려다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대출로 키운 집, 체면 때문에 유지하는 평수, 자녀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세, 이런 것들을 당장 내려놓고 노후를 위한 현실적 조건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조금만 늦어지면 기회는 사라지고 몸은 따라주지 않고 병원, 복지, 이동성, 비용, 외로움 모든 게 한꺼번에 덮쳐옵니다. 지금이 마지막 점검 시기입니다. 이 6가지 기준을 모르면 남은 노후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지금까지의 선택과 고정관념을 당장 의심하셔야 사는 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자녀 손을 붙잡고 같이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젊을 때는 내가 알아서 다니면 되겠지 싶지만 막상 70이 넘어가면 몸이 내 마음 같지 않고 잔병 치레가 늘면서 병원을 들락날락하는 일이 일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집을 고를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조건이 병원과의 거리입니다. 가까운 의원 하나 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혈압, 당뇨, 심장질환, 관절 문제, 치매 검진 같은 만성중증 질환으로 인해 큰 병원에 가야 하는 일이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 30분 안에 대형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항상 모시고 다닐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니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확보된 지역이 훨씬 유리합니다. 누구나 공기 좋고 조용한 전원 생활을 꿈꾸지만 막상 아프고 움직임이 불편해지면 택시 하나 잡기도 힘든 외딴 동네에서 병원 한번 가려고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금방 옵니다. 도시에서 평생 치여 살았으니 이제는 자연 속에서 쉬고 싶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 고즈넉한 숲보다 응급실이 가까운 곳, 문화센터와 도서관, 운동시설, 마트와 시장, 취미생활 공간 같은 생활 인프라가 촘촘한 곳이라는 걸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초고령 사회인 일본에서도 한적한 단독주택이나 시골 마을에서 홀로 지내다 고독사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반대로 4,000명 남짓이 모여 사는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무려 12년 동안 단 한 건의 고독사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소모임이 180개가 넘고 꽃꽂이부터 수예, 음악, 봉사, 요가, 여행 준비 모임까지 별별 활동이 사시사철 이어지며 서로 얼굴을 보고 말을 섞고 안부를 챙기는 구조가 이미 생활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관리조차 주민들이 직접 맡아 어르신들에게는 일거리이자 부수입이 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눈치 보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나이 들어 가장 위험한 건 조용한 외로움이고 그 외로움은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길 때 시작되며 결국 노후 주거는 풍경이나 평수보다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로망이 아무리 강해도 무턱대고 땅 사고 집 짓는 선택은 반드시 피해야 하며 정말 해보고 싶다면 최소한 몇 달에서 12년 정도 월세로 살아보면서 겨울엔 어떤지, 병원 갈 때 얼마나 걸리는지, 대중교통은 있는지, 눈 치울 수 있는지, 응급 상황에 도움받을 사람이 있는지 몸소 겪어본 다음 결정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전원주택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경험을 먼저 사야 하는 곳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아프거나 넘어졌을 때
119 부르기도 힘든 환경에서 발이 묶이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려 해도 이미 집은 팔리지 않고 자식들은 도와줄 여력이 없어 난감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활동 반경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집 근처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지도 꼭 따져봐야 합니다. 요즘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걷기 모임, 실버 체육교실, 야외 운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계속 늘고 있는 이유는 시간 여유가 생기기도 했지만 의사들이 입을 모아 움직이지 않으면 병이 온다라고 말할 만큼 야외 활동이 건강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 앞에 나가 10분이라도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있으면 혈액순환, 심혈관 질환 예방, 관절 강화, 우울증 감소, 수면질 개선까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사계절 풍경을 느끼며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올라가는데 반대로 걷기 불편한 동네에 살면 누워있는 시간이 늘고 의욕이 줄고 결국 병원과 더 가까워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래서 집을 고를 때 엘리베이터와 편의시설만 볼 게 아니라 주변에 평지 산책길이나 공원, 작은 쉼터라도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노후에 살 집은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2030대에 대출 끼고 어렵게 마련한 집이라면 지금쯤 30년은 좋게 지났을 텐데 오래된 주택은 관리비, 수리비, 재산세, 공과금 등 각종 유지비가 많이 들 뿐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이 집을 팔아서 얼마나 현금화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동이 불편해져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장기 입원해야 할 때 결국 그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자금원이 내 집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이나 연금이 충분치 않다면 집 매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수단이 되면서 오래되고 수요 없는 집은 재감받기 어려워 막상 팔려고 할 때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사는 집이 너무 크고 방이 많고 관리가 힘들다면 노후용 집으로 갈아타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 들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계단 오르내리기조차 버거워지기 때문에 평수 넓은 집은 자랑이 아니라 짐이 되며 청소, 난방비, 누수, 보수까지 손 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자녀들 모두 독립해 나갔는데도 혹시 애들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손주들이 뛰놀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괜히 넓은 평수로 옮기면 그건 집이 아니라 비용지뢰가 됩니다. 게다가 넓은 집은 짐이 쌓이고 손이 닿지 않는 공간이 생겨 곰팡이, 벌레, 안전사고까지 쉽게 발생할 수 있고 무엇보다 노년에는 집을 줄여서라도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야 불안이 줄어드는데 큰 평수에 살면 가진 돈까지 집에 묶여 의료비나 생활비가 부족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 평수 넓은 아파트는 유지비도 많고 매수자 찾기까지 어려워 나중엔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금의 생활 방식, 앞으로의 건강 상태, 경제 상황, 자녀와의 거리, 병원과의 접근성, 여가 생활, 안전, 돌봄 가능성까지 모두 감안해서 지금부터 살기 편한 집, 팔기 쉬운 집, 현금 만들 수 있는 집으로 미리 옮겨놓는 게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노후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정보들이 여러분 노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얘기 누가 해줍니까? 가족도 친구도 말 안 해줍니다. 제가 계속 대신 전해드릴 테니까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야 다음 영상 놓치지 않습니다. 준비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노후는 확실히 갈립니다. 노후 준비 미루면 늦습니다. 노후TV에서는 앞으로도 아무도 대신 말해주지 않는 현실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함께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